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 4, 제13주차. 다음은 앞에서 일부 언급하였지만 미션의 체계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션의 체계화란 이처럼 전체 조직과 단위 조직 간의 위기에 따라서 미션이 잘 조직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이 미션이 전체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면 미션의 체계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며, 미션의 체계화가 잘 된 집단은 생산성이 높고 불량률이 낮으며 리더십 차원에서는 목표 달성이 잘 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미션은 조직 전체, 기능 부서별, 단위 조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별 직무의 미션으로 계층적으로 위계화되어 있습니다. 미션은 이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층별로 적절한 미션을 설정하고 무리 없이 전체 조직에 중복 없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션은 그림에서 보듯이 위로 올라갈수록 본질적이고 통합적이며 아래로 갈수록 기능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가치와 비전은 모든 단계에서 공유되어야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점이 미션의 체계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의 시스템은 정해진 목적에 따른 방법에 의해서 비로소 정확하고도 효율성 있게 작동합니다. 이 말은 이시카와 미소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조직은 먼저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목적을 세운 다음 조직과 개인의 미션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국가나 기업이나 여타 조직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룰이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된 집단을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미션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션은 대내적 및 대외적인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대내적 기능을 살펴보면 미션은 모두 의사결정이나 평가 기준이며 조직력 집중의 구심점이며 조직 시스템의 기준점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회사가 미래 투자를 결정하거나 부서나 개인의 성과급을 측정하거나 직원의 인사 배치 및 관리, 부서 확장과 폐지 등을 결정하는 모든 기준이 됩니다. 미션의 대외적 기능은 고객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고 고객의 지지를 받게 하고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초과 이윤을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하라고 할 경우 고객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물과 연관성이 있는 고미술품을 수집해서 관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을 설립해서 지역사회 문화 보존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사례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미션은 이처럼 대내적인 기능을 가지는데, 이를 통해서 조직이 내부와 외부 세계 간 소통하고 열린 경영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경영 신호를 발하여 투자자나 주주에게는 예측 가능한 기대 이익, 소비자에게는 믿고 쓸 수 있는 제품, 이를 바탕으로 한 경영진에게는 변화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직원에게는 안정적인 운영에 따른 안정성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내적인 기능은 조직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상상성이 있는 균형감을 주어 조직의 미래를 향한 발전에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미션이 대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회사는 두서가 없고 방향도 없고 책임의식도 약하고 미래 발전에 수익의 기대도 막연하며 안정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션을 설정한 다음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피드백입니다. 미션의 실천은 바로 변화의 실행을 말합니다. 피드백은 변화 실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해서 잘된 점은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션을 정하고 이를 잘 실행을 하고 피드백을 유유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번에는 변화 혁신에서 성공을 가져오는 8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송익관이 제시한 자료입니다. 첫째, 적합한 측정 매트릭스를 찾아낸다. 여기서 매트릭스는 측정 기준을 말합니다. 측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 전분기 대비 성장률, 퍼센트 비율, 수익률 등
측정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달성에 대한 분야와 미달 분야를 찾아내고 원인 분석을 해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매트릭스 예로 매출 실적, 소비자 만족도, 반품률, 공장 가동률, 결근율, 불량률 등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도적인 변화의 측정 장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선도적 변화의 측정 장치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혁신의 확산에서 조기 채책자와 여론 선도층의 구성과 확산 비율의 비교 분석, 캐즘의 발생 여부, 혁신의 전파를 위한 워크숍과 재량시간 허용 여부 등이 그 사례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론 선도층의 구성이 적절한지 여부, 캐즘이 발생하면 문제가 무엇이며 확산을 재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위한 최상의 실행 방식을 예측합니다. 현재 발생한 혁신의 확산에서 문제점은 당장은 해결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를 예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1차적인 초기 대응은 잘 극복했지만 다음 겨울에 올 것이 확실한 2차적인 전파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역마다 설치된 지역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서 호흡기 질환 클리닉을 만들어 코로나 2차 전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을 코로나 대응센터로 만들면 다른 일반적인 환자가 감염을 이유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공공도서관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의 진단을 하고 질환 정도에 따라 가장과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중증의 경우에만 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최상의 실행 방식을 제일 먼저 채택한다. 미션의 실행 방식은 유일무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조직은 미션의 실행에서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을 고려해서 A, B, C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미션의 실행에 있어서 실행 방식은 최상의 실행 방식인 A안을 제일 먼저 채택을 합니다. A안은 모든 상황이 정상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기 공급이 이상이 없고 직원의 결근도 정상이고 원자재 공급도 정상이며 무역을 위한 국경의 봉쇄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긴급 시에는 전기 공급이 안 될 수 있으며 공정 가동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직원이 대량 결근한 경우 원자재 공급이 부족한 경우 전쟁으로 인한 국경이 봉쇄되어서 무역 항로가 단절된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상황에 대비해서 마련한 플랜 B를 가동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미션의 실행에서도 차질이 생기면 즉시 가동해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플랜 B, C의 준비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사내의 혁신을 위해서 비전을 공포했는데 직원들의 태도나 일상에 변화가 없다면 플랜 B를 가동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열어서 공감을 줄 수 있는 역할 연기나 사례 발표를 통해서 공감을 공유하는 행사를 하는 것도 그 대안의 여러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적인 것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조직이 혁신을 마련하고 미션을 설정해서 실천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천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리에서 한국은 세계 최정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나 영국은 한국의 코로나19 관리를 이상적인 수준으로 바라보고 자신들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조직이 혁신을 실천하면서 미션을 실행하는 방식이나 진척도가 어느 수준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것에 도달하려면 어떤 실천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 지금 자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이상적 수준에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수준을 설정하면 현재 혁신 추진 주체가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에 유익합니다. 다음은 이상적인 것을 가장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실천 수준을 설정한 후에는 이상적인 수준에 가장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션을 실행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하되 현재 자원을 활용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미션을 실천하되
이상적인 것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이 높고 가장 질적 수준이 높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런 방식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은 뛰어난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비전을 공유한 팀이 리더를 중심으로 팀워크를 강화하고 멤버십을 정립하며 미션 중심의 개인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면 뛰어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성과에 완주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혁신을 통한 사회나 기업에 가져온 최초의 변화는 혁신가나 혁신적 리더가 희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더욱 확산되고 일상화되어서 재동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성과를 기본으로 해서 더욱 세련되고 만족스러운 성과가 나오고 그러한 성과 중 최적의 성과물이 확산되고 완전히 포화되어 일상화되어야 하나 되어서 하나의 변화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혁신에서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하여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일상화되는 수준까지 발전시키도록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력과는 변화를 방해하는 8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방향감각 상실, 과도한 기대감, 무기력, 방어자세, 고립, 은폐, 능력의 과소평가 등 8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방향감각 상실. 혁신을 추진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면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주위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해 나갈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기대감. 혁신을 통해 처음에는 과도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혁신이 확산이 되지만 그 중에 캐즘이 발생해서 혁신이 중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무기력. 혁신은 참신함과 창의성을 추구하는데 실제 현실이 무기력하고 진부하다면 새로운 분위기를 요구하는 혁신의 정신에 반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 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건 혁신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방어자세입니다. 혁신은 방어적이라기보다는 공격적 성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 파괴까지 하면서 혁신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방어자세보다는 공격적인 적극성이 혁신의 모습에 더 어울립니다. 고립. 혁신은 기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개념을 고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혁신을 하면서 외부 환경과 소통하지 않고 고립 정책을 취한다면 시장에서 확산도 기대할 수 없고 혁신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뿐더러 혁신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조직, 국가, 사회, 국제적 소통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나친 낙관주의입니다. 혁신은 저항을 수용해야 하고 혁신이 확산되는 과정에 캐즘이 발생하여 도태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항상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은폐입니다. 개인과 기업처럼 국가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 정보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중국을 보면 코로나 대처 관련 통계 정보를 조작해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은폐로 사실을 조작하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조작자, 은폐자로 낙인 찍혀서 배제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의 과소평가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의 경우는 처음에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고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진단 능력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전 세계 1등 방역 선진국이 되는 지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느 개인이나 국가 또는 기업은 겉모습만 봐서는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조직들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진가가 나올 때까지 그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음은 강진구가 말한
변화관리 핵심 포인트, 실행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 관행과의 단호한 결렬입니다. 둘째, 위기의식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셋째,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저항과의 싸움입니다. 다섯째, 과감한 행동과 함께 진화론적 적응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 두 번째 위기의식의 전략적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관리에 활용되는 방법 중 위기의식의 전략적 활용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고 그 결과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피해와 손실은 수백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치를 제시해서 팀원이나 조직원의 참여를 촉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음은 변화와 혁신의 내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내적 리더십 개념은 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내면을 탐색하면서 자신이 가장 탁월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특히 개인들의 내면에 대한 자기인식 프로필을 확립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화 혁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묶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인 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첫째 영감을 주는 비전지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에서 영감을 받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간과 같이 팀을 묶는 강력한 기제가 필요하고 필요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발휘되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적 전략적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브레인스토밍, 스워트 분석 방법, 델파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적합한 방법을 동원해서 분석에 들어가고 분석에 따라서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 정서적 친밀직입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친밀감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은 유연함과 인문주의적 바탕에서 조직원이 교감하면서 혁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군대직으로 하면 혁신에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실행직입니다. 실천적 실행직에는 바로 미션 중심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미션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혁신도 안 되고 그것을 위한 리더십도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뜻이며 여기서 속뜻은 리더나 팀원의 리더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나 안의 다른 나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적 리더십은 달리 말하면 메타인지적 리더십과 결국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세팅하고 감독하기 때문입니다. 내적 리더십의 각 직위별 팀명, 핵심 질문, 힘의 원천 및 실행 지침은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영감 주는 비전직의 경우 핵심 질문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며 힘의 원천은 직관입니다. 실행 지침은 자신의 비전 생성하기, 자신의 비전 소통하기입니다. 분석적 전략적의 경우 핵심 질문은 내 생각은 무엇인가, 내 의견은 무엇인가입니다. 힘의 원천은 이성이며 실행 지침은 객관적 사실과 수치 제어, 모든 프로세스 점검입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친밀주기는 핵심 질문은 어떻게 감정을 돌볼 것인가입니다. 또는 우리의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합니다. 힘의 원천은 감성입니다. 실행 지침은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기와 협력과 신뢰 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실행지기의 핵심 질문은 내가 해야 될 과업은 무엇인가? 이것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입니다. 힘의 원천은 의지입니다. 실행 지침은 자신감에 기반한 소통, 자신의 위치에서 실행하기입니다. 이 내적 리더십의 각 직위는 리더가 리더십의 기능을 하는 경우 그것을 내적으로 다시 한번 결속해서 튼튼히 붙잡아 매어서 외부로 표출되는 리더십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관리자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문제 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미션 중심 생활이라는 특징이 아닌 것은 1. 유연성이 있고 자발적이다.
2. 타인들과 풍부하고 보람있는 관계를 맺는다. 3. 시너지적이다. 4. 특별한 성과를 이루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은 4번이죠. 특별한 성과를 이루는 것과 관계가 매우 깊죠. 문제는 2번. 미션의 체계화와 관계가 먼 것은 1번. 위로 갈수록 본질적 통합적, 아래로 갈수록 기능적 구체적이다. 2번. 조직의 가치와 비전은 모든 단계에서 공유되어야 바람직하다. 3번.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먼저 목적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4번. 미션의 체계화는 시스템적으로 체계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당연히 4번이 정답이죠. 미션의 체계화는 시스템적으로 체계화가 되어야 하겠죠. 문제는 3번. 미션의 기능과 거리가 먼 설명은 1번. 대내적으로는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 2번. 대내적으로는 조직력 집중의 구심점. 3번. 대외적으로는 고객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 4번. 대외적으로는 모든 평가의 기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대내적으로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문제는 4번.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번. 변화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 2번. 과도한 기대감. 3번. 지나친 낙관주의. 4번. 능력의 과소평가.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죠. 즉 변화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라는 것은 아주 공격적으로 열심히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은행 5번입니다. 문제은행 5번은 주관식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미션 중심의 생활인의 특징을 3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앞서 배운 파워포인트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중요하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학습하였는데, 첫째, 변화의 설계 단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둘째로, 변화의 실행 단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의 피드백 단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